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 흔히 축복을 의미하는 말로 꽃길을 걸으세요 라고 말하죠. 요즘에는 정말 매일 꽃길만을 걷고 있는데요. 제가 화원일을 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혈액암으로 3개월의 생존을 알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가 완치되어 꽃길을 걷게 되다니 누가 알았을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는 말이 헛되지 않았어요. 여러분께 기적 같은 제 인생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 건 3부분으로요. 여름이었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모처럼 출근 준비를 하는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당시에 수출을 중심으로 한식의 공장을 운영하던 아빠는 한동안 일감이 없어서 공장 문을 닫아두었지만 다행히 큰 계약을 따내어 다시 공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있는 채 기분 좋게 출근을 준비하는 아빠를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내게 아빠가 말했습니다. 장은아, 아빠 그냥 안 쓰러질 거야. 이번에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집안이 쉽고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우리 진열물이 원하는 외고 일을 아빠가 보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뒤에 있는 아빠가 되어줄 거야. 확실히 밀어줄 테니까 아빠를 믿지.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아빠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한 아빠가 저녁에 무력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거든요. 심장마비라고 해요. 갑작스러운 아빠의 죽음으로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고 또한 엄청난 빚을 안겨받게 되었어요. 세계를 누비는 외교관이 되어서 꿈꿔왔던 16살 소녀의 당찬 꿈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죠. 그날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평생 아빠 그늘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3남매를 키워내야 했고 고등학생인 오빠는요. 가장의 무게를 떠안아야 했죠. 그리고 저 또한 인문계 진학을 포기하고 상고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하루 빨리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런 제 결정에 담임 선생님은 무척 안타까워 하셨어요. 정원아, 집사정이 어려운 것은 알지만 꼭 이렇게 해야겠네. 니 외고 진학이 어려우면 이 무게라도 감내하고 전교 1, 2등을 다투는 내가 진학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었어요.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셨죠. 어머님께선 내가 자기에게 붉게 솔직히 선생님 말에 살짝 흔들렸어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날 담임 선생님은 저희 집에 찾아와 엄마를 만나셨어요. 선생님, 내가 라고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애미가 되어서 딸 자식의 날개를 꺾는 것은 편치만은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운명이고 팔자인 거고. 그러니 우리의 더는 흔들지 마세요. 엄마는 담임 선생님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더군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했어. 일단 내 오빠부터 대학에 보내자. 집꼬리 모양인데 어떻게 2명이나 대학에 보내고 넌 이후에 대학에 들어가면 되잖니. 그러니까 엄마 좀 도와다오. 엄마도 너무 힘들어 어린 딸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는 엄마를 보니 더는 헛된 꿈을 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 오늘을 살며 벅찬 치열함을 꿈꾸며 미래에 대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어요. 상급 학교에 진학한 나는 성적 장학금을 받으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에 오빠는 대학에 입학하여 성공적인 대학생이 되었고 우리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다행히 엘비스는 상속 포기를 통해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까지 살던 집을 떠나 허름한 이사를 해야 했죠. 그래도 빛의 자유를 찾게 된 것이 어디 있을까요? 마음껏 집을 떠나 산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그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힘들어하면 다시 우리 집을 찾을 수 있게 온 가족이 단결하여 함께 살아보자고. 그때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엄마도 파출을 뛰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고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서 당장 등록금 걱정도 없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이 되면 재학 중 취업을 해서 저도 돈을 벌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취직을 해서 돈을 벌 때쯤 오빠가 제대를 할 테니 제 손으로 등록금도 될 수 있었고요. 내 식구가 그렇게 뭉쳐서 살아가면 언젠가 오늘의 고생을 추억처럼 곱씹을 날이 올 것만 같았어요. 영어를 꽤 잘했던 저는 무역회사 격리과에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딱히 제가 회사에서 영어를 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거래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담당자에게 연결해 줘야 하는 일이 종종 있어서 제 영어 실력이 도움되었습니다. 됐어요. 얼마 후 제대한 오빠는 다시 복학하였고 일부 학비는 장학금으로 인해 부담이 조금 덜 해졌어요. 정연화이자 장남으로서 나에게는 면목이 없지만 오빠가 한 번 취하면 그땐 오빠가 나를 간호해 줄 거예요. 사실 공부하는 것은 내가 나보다 잘했으니까 그때까지 참고 버텨보자. 오빠는 자신이 동생에게 돈을 번 대로 대학에 다니게 해서 미안해했어요. 이 마음은 표정으로 잘 드러난 것이었죠. 3년 후 오빠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드디어 나도 오빠가 등록금을 마련해 주어 해방을 누렸어요.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사고를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너무 한 거 아니야? 도대체 누구야? 널 그렇게 만든 건 누구야? 수능을 치룬 뒤 집 근처 패밀리라니.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던 여동생이 느닷없이 임신을 해서 울먹였어요. 엄마랑 오빠가 알게 되면 자기가 죽는다며 얼마나 울어도 되는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언니,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해. 그 남자랑 살고 싶어. 언니가 도와주세요. 고 자신의 나이가 19살 밖에 안 되는 동생이 무려 17살 차이 나는 점장과 결혼을 하겠다는데 정말 기이하게 생각되었어요. 게다가 남자가 벌어들인 돈도 없고 신혼도 월세 원룸에서 시작하겠다고 언니로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나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었어요. 여동생이 힘껏 역동적으로 여차하면 남자와 야반도주를 떠나버릴 정도고 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제가 일어서서 엄마와 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빠는 그 남자를 미성년자 성범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공언하며 길고도 빠르게 말했고 엄마는 딸이 자손의 체면을 훔칠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리셨어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동생은 타인의 폭주를 억누르지 않으면서 마음을 슬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결혼식을 갖거나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위로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당연히 모르겠죠. 결국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부모님과 형제들의 도움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남자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 결국 결혼식과 신혼생활의 모든 부분을 우리 집에서 부족한 상태로 맡아야 했어요. 그 당시 오빠는 아직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여유가 없었고 소득이 필요한 엄마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결국 대학에 가기 위해 모아둔 적금을 해체하려고 했죠. 저에게는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만 철없는 여동생은 웨딩드레스를 고르느라 기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솔직히 화가 났어요. 이 집에 이 돈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지. 언니는 꿈이고 미래를 어디로 향할지. 목구멍까지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었지만 행복한 표정의 여동생 앞에서 저는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참 바보 같았죠.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한동안은 허탈한 마음으로 지내야 했어요. 마음에 틈이 생겼을까요?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억누르고 있던 감정들이 우울증의 폭발로 찾아왔어요. 모든 것이 귀찮고 몸이 축 처지는 게 마음을 제어하는데 어려워질 때인 것 같았습니다.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어요. 이러다 죽겠다 쉬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다 못한 같은 부서에 제 언니가 상담 치료를 받아보라며 명함 한 장을 주었어요. 젊은 의사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고 가정의학과 외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조인해서 만든 병원이었는데 가정집을 꾸며놔서 카페와 같은 분위기였어요. 일단 편한 마음으로 상담을 받고 증상이 심하면 신경과 정신과에 연결돼준다고 했어요.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이젠 너 자신도 좀 챙겨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알겠니? 명함을 받아들고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쉬는 날에 찾아갔어요. 언니 말대로 세 번째로 주택가에 위치한 평범한 2층 집이었어요. 간판에 적힌 이름도요. 마치 카페 같아서 여기가 정말 병원인가 싶어서 한참을 두리번 걸었어요. 그때였죠. 누군가 손가락으로 제 어깨를 톡톡 치더라고요. 놀라서 돌아봤더니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싱긋 웃으며 묻더군요. 들어가서 차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여기에 커피가 아주 좋아요. 남자는 주저앉는 저를 다짜고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목가적 분위기의 카페 같더라고요. 다른 것은 메뉴판이 없다는 것뿐이었죠. 여기 카페예요. 병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디 아프세요? 증상을 말씀하시면 처방해 드릴게요.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 외에도 한의사 자격이 있거든요. 남자의 가벼운 농담에 어느새 긴장이 풀린 채 폭신한 소파에 앉아 상담을 하게 된 저는 상담이라기보다는 남자와 커피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눈 거였죠. 편안한 병원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남자의 능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전 살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제 감정을 꺼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상담은 이후로도 매주 토요일마다 이어졌고 그러는 사이 저는 이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일인지 그동안 왜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남자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이젠 여기 더 이상 오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이 기쁜 것보다는 이상하게도 외로움과 빈틈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신과 밖에서 만나주고 싶어졌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 국, 우리 연애하자 라는 말에 대해 남자는 여자에게 제안합니다. 싫어요 라고 여자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싫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왜 외한 여정원 씨가 좋으세요? 내가 좋다는 말에 머릿속에서 종이를 울리는 것 같았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죠. 20대 끝자락에서 처음 만난 사랑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을 때 이 사람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나를 더 빛낼 다른 옷이 필요했어요. 사고샵에서 처음으로 펌했어요. 그것은 가족이 아닌 나를 위해서였죠. 그동안 번 돈으로 채우지 못했던 공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이 남자 덕분에 할 수 있었어요. 이제야 좀 살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고 남자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그러나 청혼을 받고 나니 걱정이 앞서 더 많아지더라고요. 사랑과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열쇠라는 말은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걸까요? 아마도 아파트나 수입차, 병원 등을 포함한 촌스러운 것들까지 훈수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은 그런 것들을 공짜로 받는 사람들을 질색한다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동부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이라면 너 말고 다른 여자랑 했을 거야. 나는 남은 인생을 같이 살고 싶은 여자를 골라야 하니 그게 너인지 아닌지.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는 최대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결혼이 상대방의 배려만으로 가능한 일인 건지요? 많진 않지만 그동안 쌓아온 적금도 있고 투잡을 병행하면서 틈틈이 모아둔 비상금도 조금 있어서 혼수 정도는 가까스로 준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단 엄마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침하게도 잘 왔다. 너 돈 중에 이젠 오빠 결혼한다는 데에 돈 날 구멍은 없겠다. 엄마가 정말 화를 내는군. 집은 오빠가 천세금 대출받아서 차마 한다지만 그 말고도 돈을 넣을 때가 한두 둘이 있어요. 그래, 넌 얼마나 갖고 있어? 엄마. 사실 말이야, 나도 결혼을 해야 할까 하는데.
남자 없는 애가 결혼을 하냐고. 무슨 교로 밭살이 애를 내놓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 너 시집갈 때도 내가 도와줄까 봐 걱정 마. 누가 내 돈을 훔쳐 먹는데? 엄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만난 사람이 있어. 내가 상담을 받은 병원에 있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 그래도 엄마한테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어. 의사랑 결혼한다니? 우리 잘못된 게 아니겠죠? 니의 주제의 의사와 결혼을 해? 우리 처지의 의사 사위를 어떻게 드리냐고? 정신 차려. 이거 사혼수 따지고 그러는지만이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면전에 대고 이거 회월하게 저거 해와 그렇게 써 너은 그 나이 먹도록 꽂혀.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니 암튼 지금은 네 오빠가 장가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넌 나중에 결혼도 순서가 있는 거야. 막말로 네가 급하니 네 오빠가 급하지. 게다가 한 해에 자식을 둘 결혼시키면 주위에서 욕해. 그러니까 일단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봐. 네 오빠부터 장가 보내야지. 하피 오빠, 결혼이란 겹치는 바람이 제 결혼은 다음으로 밀리게 됐어요. 하지만 그보다 문제는 돈이었죠. 오빠가 결혼하는데 돈이 죽힘이 되면 정작 결혼 자금이 없어서요. 내 결혼을 미루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결혼 자금은 내질 못해요. 내년에 들어년이 된 나가 결혼할 때 써야 된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이번엔 토해줄 수 없어요. 정연아, 오빠가 급해서 그래서 집 때문에 대출을 뭐니 싹싹 긁어서 수정해 동 벽도 없어. 일단 내 결혼부터 하고 너 거론할 때 이자까지 붙여서 갚을 테니까 제발 오빠 한번 살려주라. 정말 해줄 거지? 나이 돈이 없으면 정말 결혼 못해. 오빠를 믿는다. 결국 오빠는 거지 똥구멍에 낀 콩나물 대가리까지 빼가서 제 결혼 자금까지 털어서 장가를 갔어요. 그 바람에 제 결혼은 천천히 뒤로 밀렸어요.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침이 심해져서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빈혈이 되시고 피부에 자주 멍이 들었다고 하죠. 다리도 부음과 구토도 심해요. 의사는 아무래도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검사까지 받으라고 하니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월차를 내고 근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혈액암이라고 해요. 그럼 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병원에 오셨어요? 그동안 전 조준성도 있었을 텐데 의사는 조혈모세포 제거 후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지만 조직 적합성 항원이 일치할 확률이 너무 낮아 기대를 걸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단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고 권유받으면서 가족들과 상의한 뒤에 병원을 나섰어요. 그날에는 유난히 맑고 화창한 하늘이 있었는데 그렇게 원망스러웠어요. 난 죽어가는데 아무 일 없이 돌아가는 세상도 싫고 이제야 겨우 사랑하는 사람도 생겨났는데 하필 이럴 때 이런 병에 걸린 것에 화가 났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매번 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지 차라리 이렇게 될 거면 태어나기보다는 말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이 복잡해져서 울음을 터뜨리며 한참을 걸었어요. 그렇게 걷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은 정리가 되었어요. 일단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치료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치료를 받으면 비용도 꽤 들 것이고 일단 오빠에게서 결혼 때 빌린 돈을 먼저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도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만 동생이 암에 걸렸다는데 왜 그렇게 낙담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한다면 그 큰 돈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2월에 애가 임신해서 출산 준비하는 일로 벅차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데 미안한데요. 일단 퇴직금으로 어떻게 안 되겠니? 암인대의 회사는 그만둬야 할 거야? 아니야. 너 10년 일했지? 그럼 퇴직금도 꽤 될 거야. 일단 그걸로 써라. 응,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암 걸렸다는 동생한테 위로는 못해줄 망정 폐쇄금 빼서 치료하는 소리 할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어떡하게. 이 집이야. 너 지금 오빠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게? 새끼 이거래 네 말대로 하는 거지. 뭐 네가 죽든 말든 앞으로 나한테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그동안 대가를 바라고 오빠 뒷바라지를 했던 건 아니지만 매정한 오빠 말에 그동안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까웠어요. 이런 인간을 오빠라고 믿었던 저한테 미치도록 화도 났고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전화해서 하소연을 해야 한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한테 다 들었어. 혈애감이라며. 근데 언니, 혹시 결혼할 때 좀 돈을 달라고 전화한 거야? 그런 거면 나 못해 줄게. 언니 다 알잖아. 우리 그때의 100만 원 건 당장 없는 돈도 없다고. 또 언니가 그 돈을 해준 거잖아. 언니가 편하게 지내라고 해준 거니까. 그동안 식구들을 뒷바라지하면서 언니도 보람을 느낄 거라 생각하지 않니? 그렇게 자기 만족을 느꼈으면 그거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쿨하게 베푼 거지 뭔. 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아? 나 대학을 갈 돈인데 차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어. 신년날에도 절약하고 불 발바닥에 놓고 지냈어. 내가 금 까다가 모은 돈이라고 미래를 위해서 참모들에게 권유해주겠다 해도 쿨하게 잊어버려야겠어. 이 여자야. 애초에 너한테 기대를 하지 않았었거든. 나는 동생이라고 그동안 챙겨왔던 이런 걸 미쳤다고 생각해. 차라리 전화를 안 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진 않았을 텐데. 내 몸속에 있는 암세포보다 더 암적인 존재들이 대가족이 어떠니 어지럽히는 마음이 소리친다. 그날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가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았다. 미역이 피를 맑게 한다고 했더라. 너 혈액암 같은 게 걸려 있을까? 그게 피가 탁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해서 한 솥 끓여 놓았겠지. 이거 다 먹고 슥슥 털고 일어나세요. 너도 알지만 그동안 우리 집은 희생의 연속이었어. 엄마는 왜 이해 못하냐고. 하지만 정연아, 형제들을 위해 한 것을 돌려받을 생각이라도 있니? 오빠는 이것도 못해줄 거야. 그러니 내가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우선 오빠 말대로 퇴직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치료를 받아. 요즘에는 요양병원 시설이 잘 되었다더라. 늙은 이의 말이 싫어서 수발을 받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치료받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결국 이게 문제야. 병든 달 병수발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걸 내도 이해해. 아프면 요양병원에 가야 한다는 거야. 오빠한테 빌려준 돈도 포기하고 동생에게 준 돈도 포기하고 내 힘으로 돌봄을 받으러 가야 한다고. 다들 왜 이런지 알겠니? 그동안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저라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엄마의 소원대로 집을 떠날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면서 가족들에게서 팽당당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남자친구를 찾아갔어요.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흐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듣고 남자친구는 일단 집에서 머물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 후에는 대형 병원과 연계되어 치료와 치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찾아줬어요. 자연 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매주 방문해서 마음을 털고 치료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좋아요. 침대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마음이 헝클어진 상태였는데 멋진 경치가 어떤 의미가 될까 싶었어요. 사는 의욕도 없고 살아야 할 이유도 느끼지 못했죠. 그러던 중 매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던 분이 있었어요. 옆 병실에 계시는 아주머니였죠. 경기도 어디에서 헌화를 한다는 그 아주머니는 병원 안에 있는 꽃들을 직접 키우셨어요. 아주머니는 매일 제 병실에 오시고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꽃의 말이라든지 곳에 따른 전설,
그리고 꽃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세세히 말해 주셨죠.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아도 힘들어하지 않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아주머니, 꽃은 왜 좋아하세요? 처음으로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더니요. 아주머니가 방문하셨을 때 옷에 엮고 피고 지고 지는 느낌을 주셨습니다. 삶은 피고 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번번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여성의 삶도 반드시 다시 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살지 않으면 좋은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꽃도 키우며 살아보자고 하셨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가족 중 아무도 살려줄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은 저 아주머니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살자고 말씀드립니다. 함께 살면서 병원도 같이 나가요. 그날 저는 아주머니를 따라 병원 정돈 작업을 했습니다. 낯선 꽃부터 흔한 장미까지 아주머니가 손길을 더하면 모두 생기 잃었어요. 생생한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는 아주머니와 단짝처럼 꽃을 가꾸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날씨가 쌀쌀해졌고 아주머니는 갑자기 떠나셨어요. 그분께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편지에는 자녀가 없어서 저를 딸처럼 대해줘서 고마워하고 화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이 있었어요. 아주머니의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잠시 후 변호사 한 분께 오셔서 아주머니의 유산을 처리해 주셨어요. 얼음 냉장고와 소중한 재산들은 지정된 시설과 주변 친구들에게 남기고 화원을 저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화원을 물려받게 된 것이에요. 전에는 아주머니와의 약속대로 삶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져 샀어요. 그래서 아주머니의 화원을 지키고 손수꽃을 키우겠다는 꿈도 생겼죠. 그래서 면회온 남자친구한테 부탁해 외환년 책들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한테 들었던 말들을 떠올리며 곳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저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퇴원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지낸 나는 아주머니로부터 받은 화원에 찾아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이런 것을 받아도 되는 걸까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화와 나란 꽃들은 아주머니한테 부탁을 받은 분들이 그동안 관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아주머니께서 유산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저는 조금씩 화원일을 배워나갈 수 있었고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 결혼도 하였고 9살 딸아이를 낳고 육아와 화원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연락을 끊고 사셨던 가족들이 화원으로 제게 찾아왔습니다. 지학 방송에서 제가 화원 주인으로 나온 것을 보고 엄청난 규모의 화원을 본 가족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은 하마처럼 다시 재간달기 시작했어요. 염치 없는 인간들이 엽장을 바꿔 먹은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는데 엄마는 또 다시 가족 타령을 해나가며 나이드니 아들보다 딸이라며 이제 병도 다 나았으니 엄마랑 같이 살짝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제가 당신이랑 살게 병든 달벌이는 매정한 사람에게 표이할 후 구는 없어요. 제발 뿌린 곳에 가서 거두세요. 그리고 그 사이 돈은 많이 모았어. 나랑 정산해야 할 돈이 그 사이에 이자가 많이 불었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건 1원도 안 깎아줄 거야. 참, 장민희. 너도 돈 준비는 됐겠지? 너도 나한테 줄도 있잖아. 넌 쿨한 거 좋아하니까 시간 끌지 말고 현금 일시불로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해서 소짝 날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직접 와주니 한결일이 수월하게 됐네. 정확한 액수 며칠 내로 보낼 테니까 각자 해당 금액을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만약 저 푸른 꽃을 사지 않을 거라면 가능한 한 찾아오지 말아 주십시오.
제게는 당신들로부터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꽃들에게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저는 직원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가족들을 밖으로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빠와 여동생에게 보내던 계좌 이체 기록이나 문자 등을 근거로 제가 받아야 할 액수를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그 돈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암 환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하려고 합니다. 돈은 감사를 아는 분들께 써야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등에 착석하여 등골을 빼먹고 토사구팽하던 기생충 같은 가족들에겐 이 돈을 받은 대로 갚아주는 것이 온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가족이나 타인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저보다 현명한 여러분의 조언을 꼭 듣고 싶어요. 정말 잘 챙기며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사연 댓글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래요.